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요양보호 개론. 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중에 3. 요양보호 업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 47쪽인데요. 요양보호사로서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양보호사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는 교재 내용은 간단합니다. 각 사례의 요양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좀 핵심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점수도 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많을 때는 4, 5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이 분야는 모든 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분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서비스해야 되는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시는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잘 기억해 두시고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요양보호 업무에서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보겠습니다. 목적은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경보험 제도의 목적과 같죠. 요양보호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하기 전에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매슬로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연구를 했더니 5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5단계. 근데 이 특징이 있는 게 첫 번째 단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욕구의 단계가 생기지 않더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기고, 욕구가 또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더라.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의식주라고 하는데, 의식주 중에서도 더 원초적인 의식주 중에서 먹고 자고 싸는 1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 자, 이런 1단계 생리적인 욕구.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 그래서 입고 비바람이 치면 집을 짓고 추우면 옷을 입는 안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로서 같이 가족이나 어떤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서로 소속감을 느끼면서 사랑을 받은 단계,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어떤 소속원으로 있으면 그 소속원 중에서 어떤 존중을 받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은 게 4단계 존경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5단계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완성했을 때 느끼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렇다면 우리 요양보호사 업무와 매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먼저 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싸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등급 어르신들은 혼자서 먹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싸도 뒤처리 못합니다. 그럼 이런 업무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단계 업무를 1단계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업무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다. 그렇다면 2단계는 안전의 욕구는 뭐냐? 3등급이나 4등급 받은 어르신들이 거동을 할 때 안전하게 거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틀거리거나 보행보조기가 필요하달지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요양보호사의 업무. 그래서 2단계는 안전의 욕구, 어르신들이 어디를 다닐 때 낙상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해주는 이런 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매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 중에 3, 4, 5단계는 여러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1단계와 2단계 욕구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해야 되는 서비스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 접촉을 하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세면을 도와준달지, 구강 관리를 한달지, 머리 감기기부터 시작해서 10번에 있는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활동까지, 그리고 11번에 화장실 이용 돕기까지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저는 다른 말로 신체 접촉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비스 분류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장 보는 거,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 등 전업주부 활동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 전업주부들이 하는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그래서 관공서나 은행이나 약국의 업무를 대신 봐주는 것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외부 활동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외부 어르신 집 밖에서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다음에는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입을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립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자, 립 서비스. 여러분들 저기 표준 서비스 분류 잘 보시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신체 및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본 동작, 일상생활 동작, 인지 정신 기능 훈련을 하고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 기타 재활 치료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서비스지만 요양보호사 업무 분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의 분류를 여러분들의 어머니, 친정어머니, 어머니가 혼자 계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게 내가 한 달 만에 갔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밥 해드리겠죠. 일상생활 지원에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세탁해드리고 일상 업무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세수해드리고 양치해드리고 머리 감겨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잠깐 병원에 가고 그리고 어머니 대신 잠깐 은행이나 약국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해드리는 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부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다시 집에 오시고 나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하고 말벗 옛날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 어려운 것도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립 서비스라고 하는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준 서비스 분류는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제한된 업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제한된 업무.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아까 이제 표준 서비스 분류에 나왔죠.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응급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 등은 아까 표준 서비스 분류 밑에 있는데 요양보호사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제한된 업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제한된 업무입니다. 제한된 업무도 잘 기억해 두시고 요양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입니다. 여기 요양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은 페이지 수에서 꽤 많이 있고 사례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보시면 좋은데 만약 시간이 안 될 경우는 여기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셨던 경험을 토대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처 방안 중에 51쪽 3번 사례 보겠습니다. 얼굴을 씻지 않고 물만 묻히거나 물을 가지고 장난만 한다. 이럴 경우 대처 방안으로 첫 번째, 세수를 먼저 하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자고 유도한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가 시범을 먼저 보이고 같이 씻는다. 여러분 대처 방안 보시면 어린애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네. 여러분들 대처 방안은 너무 어려워 생각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37번에 있는 문제 사례입니다. 가족의 식사 조리와 손주의 간식을 요구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상자만을 서비스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 설명해주고 계속 요구 시에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이런 요구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5번 사례입니다. 고액 관련
은행 업무를 고액 관련 은행 업무입니다. 그랬을 때, 요구했을 때 부담스럽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가족이나 대상자를 동반하도록. 대상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좀 어렵겠죠. 네. 가족이 동반하거나 가족 동반이 어려우면 수행 전에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된달지. 꼭 요양보호사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근거 자료를 남겨놓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 서비스 제공 원칙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요양보호사 시험은 요양보호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에 시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모든 어떤 것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양보호사가 항상 서비스를 할 때마다 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 원칙을 모르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그러니까 서비스 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이나 성격을 꼭 확인하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서비스 제공 전에,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분명히 어르신 오늘은 머리를 감을 건데 머리는 어떻게 감을 거예요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 세 번째,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해야 된다. 요양보호사가 다 해드리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최대한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 가서는 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다 잘하십니다. 왜냐? 그때는 어르신들의 힘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대상자를 수시로 관찰하면서 서비스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어르신을 관찰하고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수시로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한다. 다음에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전에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 아까도 사례에서도 나왔죠.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의료 행위는 금지한다. 그래서 위관, 영양, 관장, 돈요, 욕창 관리 및 투약, 경구약이나 외용약은 제외됩니다. 투약에서 이런 것들은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금지한다. 대상자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꼭 인식하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 나는 어르신한테 뭘 해준다가 아니고 나는 어르신께 이런 서비스를 함으로써 나도 요양보호사로서 역할을 하고 수입도 생깁니다. 그러니 어르신 때문에 나도 먹고 살고, 나는 어르신은 또 저 때문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는 대등한 관계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서비스 변경 등의 상황이 될 때는 필히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양 서비스 제공 원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역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역할 6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대상자의 맥박이나 체온,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관찰해야 되겠죠. 이런 관찰자 역할. 두 번째, 정보 전달자 역할. 관찰한 사항들을 가족, 시설장들에게 전달하고 또는 시설장이나 의료진이 지시한 내용을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발자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역할.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를 도와주고 수발 들어주는 게 숙련된 수발자 역할입니다. 네 번째,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심리적으로 안위를 도모해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동기유발자 역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동기유발을 해주는 게 동기유발 역할입니다. 마지막, 옹호자의 역할.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게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항상 대상자 편들어주는 요양보호사가 돼야 되겠죠. 자, 이상 요양보호 업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보 업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 인간 욕구 5단계 중에서 가장 1단계 생리적인 욕구, 대상자의 먹고 자고 싸는 욕구를 해결해주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되겠고요. 안전의 욕구, 어르신들의 낙상이나 거동을 하실 때 안전하게 거동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2단계 욕구, 안전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서비스의 분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 접촉을 하면서 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 가사 업무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부 활동 지원이고요.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이나 격려 등 입으로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형별 대처 방안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요양 서비스 제공의 원칙에서는 서비스 제공 전에 분명히 확인하고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고 설명해 드려야 되고, 서비스 도중에는 수시로 관찰해야 되고,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응급 상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서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양보호사 역할에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정보 전달자 역할, 관찰자의 역할, 말벗과 상담자 역할, 동기 유발자 역할, 옹호자 역할, 각 역할들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장 요양보호 개론의 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양보호 인권과 직업윤리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